거? 정리해오는 거. 정리해오는 거고, 노란색 표지를 가네. 얘들아, 노란색 표지. 자, 먼저 여러분, 우리 요거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어떤 걸 정리를 해볼 거냐면, 여러분, 우리 저번에 중앙원 때 배웠던 거 복습 겸 요거랑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이번 이 작품이랑. 자, 여러분, 우리 시 같은 애들을 혹시 무슨 갈래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서점 갈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첫사랑이랑 자화상에서 배웠던 애들이 다 서점 갈래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아홉 갈래의 구도로 남은 사내처럼 여러분 서서는 그럼 무슨 갈래에 해당해요? 서사. 그치? 여러분 서사 갈래야. 서사 갈래.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배운 결혼 같은 희곡이나 시나리오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무슨 갈래라고 해요? 극갈래? 그치? 그래서 여러분 얘를 극갈래라고 하죠. 자, 누구를 극갈래라고 했냐면 희곡이나 시나리오를. 이거를 극갈래? 그럼 이제 오늘 배울 스필이라고 하는 애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교술갈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들아 4개의 문학 갈래로 구분을 하는데 근데 얘들아 우리 지금 수필이 시험범에 들어갔는데 얘들아 그 아래다가 교술갈래를 고르지 않고 선택지에 얘들아 서점갈래나 서사갈래 같은 설명 들어간 걸 고르고 있으면 죽는다. 안 된다. 얘들아 이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술갈래는 교술갈래끼리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교술갈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선생님이 지금 6쪽에 써놨어요. 그래서 6쪽을 한번 지금 보실까요? 6쪽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6쪽 가자. 6쪽. 자, 여러분 6쪽에 교술갈래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 교술갈래의 개념부터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교술갈래의 개념. 자, 여러분 교술갈래는 작가가 직접 경험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작가가 직접 경험한 것을 경험하고 생각한 내용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는 글을 얘기를 해요. 깨달음을 제시한다. 자, 그러면 교술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뭐가 들어갔냐면 교훈을 주는 술, 이야기라는 뜻이야. 교훈을 주는 이야기를 서술하는 갈래를 교술갈래라고 한다. 자, 그러면 교술갈래는 경험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는 특성을 한번 살펴볼 건데 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크게 지금 2가지로 잡아놨어요. 자, 이걸 보기 전에 얘를 다시 한번 봐보자. 자, 여러분 우선 시에서 여러분 시에서 화자를 작가라고 하나요? 시에서 화자는 작가예요? 화자랑 작가는 다르지, 그치? 왜냐면 여러분 우리 김소월의 작품을 보면 김소월은 남잔데 여성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잖아. 화자하고 작가는 다른 사람이야, 그치? 자, 소설에서 여러분 말하는 서술자가 작가예요? 아니죠, 그쵸? 여러분 서술자가 여러분 우리는 작가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장마라고 하는 작품은 여러분 거기서 서술자가 10살짜리 어린아이인데 그 어린아이가 작가일 수는 없잖아요. 그쵸? 작가가 아니죠? 자, 그러면 희곡이나 시나리오는 서술자가 작가예요? 잘 생각해서 얘기해 얘들아. 서술자가 있어 없어? 서술자 없어. 그치? 그럼 얘는 작가가 인물을 통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인물이 작가라고 볼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인물이 작가라고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스필은 자기의 경험을, 자기의 깨달음을 제시하는 글이라고 했잖아요. 작가, 글을 쓰는 필자가 곧 작가가 되는 거네. 그래서 얘는 필자가 곧 작가예요. 그러면 거기 빈칸에 뭐라고 정리를 해주시냐면 빈칸이 없어. 작가가 작품 속 자아라고 써놨잖아. 그래서 글을 쓰는 필자가 그래서 작가구나. 여기 글 속에 있는 자아가 이게 필자고 작가구나. 이렇게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잘 들어가냐면 자아가 자기의 세계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기가 느낀 점, 자기가 깨달은 거 모든 세계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라서 얘를 작가가 가지고 있는 자아의 세계를 보여준다라고 해서 자아의 세계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아의 세계화.
여러분 소설은 자아하고 세계의 갈등을 얘기하는 문학이고 서정은 여러분 자신의 자아를 얘들아 자기 이야기로 얘들아 정서를 드러내게 만들어내는 글이고 희곡은 여러분 저 자아에 여러분 내 자아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 이 자아와 세계 간의 얘도 갈등 문학에 해당해요. 그런데 얘는 내 자아를 있는 내 세계를 다 보여준다라고 해서 자아의 세계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종류는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선 수필만 알고 있어도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수필의 특성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여러분 작품 하나 더 들어가잖아요. 피천득의 수필. 그럼 피천득의 수필이라고 하는 수필 작품을 배울 건데 거기서 여러분 이 예를 다 설명 나오거든? 그러면 요거 같이 정리 한번 간단하게 해보자. 경험을 깨달음과 교훈을 통해서 제시를 해요. 형식이 얘들아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써도 돼요. 자, 비전문적이라는 거는 전문가가 있다는 거야. 수필가가 따로 있다는 거야. 그러면 수필가라고 얘들 사람들이 얘기는 하지만 수필 작가가 얘들아 딱 정확하게 얘들아 등단되거나 이런 게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 우리도 그냥 다 쓸 수 있는 게 바로 수필이야. 자, 그 다음에 소재의 다양성은요. 이런 진짜 사소한 것도 이런 것도 수필이래? 라고 하는 것들도 얘들아 소재로 써도 돼. 그런 소재를 신변잡기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조금 어려운 말로 신변잡기적은 온갖 것을 잡다한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뜻이야. 얘들아 신변잡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사실적이라는 건 여러분 왜 사실적이야? 작가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 사실성에다가 직접 경험이라고 써줄까?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개성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왜 개성이 나오냐면 글쓴이 자기가 경험한 거를 자기만의 문체로, 자기만의 언어로, 자기만의 가치관을, 자기만의 취향을,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어떤 여러분 그 표현들, 표현 등을 개성 있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야. 나만의 문체, 나만의 어조, 나만의 취향, 나만의 가치관 이거를 여러분 드러내고 있어서 개성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 고백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내 깨달음, 내 생각, 내가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 내가 잘못한 행동들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자기 고백적이다.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전통예물 시작해볼까요? 그러면 자, 이거 정리 잘 했으면 그러면 이쪽으로 갑시다. 자, 이쪽에 여러분 제일 먼저 선생님이 거기에다가 각각 이야기마다 여러분 위에 그 제재를 쓸 수 있게 칸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서 우린 제재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당근 씨앗을 뿌리면서 얻는 깨달음을 제시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당근 씨앗이라고 쓰시고 당근 씨앗에다가 네모 표시를 한 다음에 이게 바로 제재 1. 제재 1이야, 제재 1. 그러면 이 제재를 통해서도 깨달음을 지금 제시를 할 거래. 그러면 여러분 깨달음 여기 2개 나올 거거든? 그럼 우리 깨달음 2개 다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시작. 좀 넉넉히 나와요, 넉넉히. 당근씨를 막 뿌리면은 남편에게 나는 몇 번이나 말을 했다. 이 나가 일단 허구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이지. 그렇지. 실제 작가를 얘기를 해. 자, 다른 씨앗들은 한번 키워보았기 때문에 감을 잡을 수는 있었는데 부츠씨와 당근씨는 올해 처음 뿌리는 거라 대중이 서진 않았다. 그럼 여러분 이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이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농사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줘. 왜냐면 얘들아 씨앗을 어느 정도 뿌려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대. 그리고 얘들아 그리고 다른 씨앗들은 그냥 한 번만 키워봤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귀농을 했거나 아니면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번에는 여러분 나는 농사에 익숙하지 않은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농사에 익숙하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자. 게다가 아까부터 밭 주변을 동종거리는 참새 서너 마리를 어쩐지 마음 걸려 한다. 그럼 여러분 참새 서너 마리
마음이 쓰이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작년에도 너무 얕게 씨를 뿌려서 낭패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선생님네 집도 이 농사를 엄마 아빠가 지으시는데요. 근데 이제 농사 지을 때 우리는 이제 밭에다가 그냥 얘들아 막 치커리, 상추, 배추, 뭐 감자 온갖 것 다 심어서 우리 먹을 거는 얘들아 그거 하고 다른 걸 하거든. 그러면 이제 먹을 걸 이렇게 키우는데 어떨 때는 얘들아 이 꿩들이 얘들아 이걸 다 쪼먹어 씨앗들을. 그래서 얘들아 꿩은 그 얘들아 그 사냥철이 정해져 있어서 사냥철이 아닌 때가 봄이 사냥철이 아니거든. 왜냐면 얘네들이 번식하는 때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봄에는 우리 또 씨를 뿌리잖아. 온갖 것을 다 쪼아먹어 얘들아. 그래가지고 얘들아 씨를 뿌리면요 나만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씨를 좀 많이 뿌리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느 적정한 깊이가 있어. 너무 깊게 심으면 얘들아 얘네 싹이 올라오지 못하고 그치? 근데 너무 얕으면 여기서도 얘들아 이게 다 얘네들 쪼아 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참새 서너 마리가 아마 뭘 했을 거예요? 다 쪼아 먹었겠죠. 그래서 작년에 너무 얕게 뿌려서 얘들아 이걸 농사를 못했다는 건 두 가지. 새들이 다 먹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 농사 못 짓는다. 잘 못하는 사람이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씨를 뿌린 지 2주일이 넘도록 싹이 나오지 않아서 웬일인가 했더니 새들이 와서 잘 잡숫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새를 막 원망하지는 않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무슨 경험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참새 서너 마리와 관련된 작년의 경험을 제시를 했어요. 여기 선생님이 읽은 데까지가 여러분 서너 마리 여러분 작년에 경험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 이쪽하고 있어. 자, 그래서 작년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경험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고요? 깨달음 나온다고 했잖아요. 우리 깨달음 찾을 거예요. 그제서야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적어도 3알 이상을 심는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새를 위하고 하나는 벌레를 위해서 하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 맨 마지막 줄 세 번째 문단 맨 마지막 줄 밑줄 쫙 한번 그어줄까? 자, 여러분 세 번째 문단 밑줄 쫙 그어주시면 여러분 이게 깨달음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제재 1번에서 여러분 나타나는 깨달음 1번. 즉 작년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낸 깨달음 1번이야. 그러면 이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 이 깨달음의 내용은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릴 때 인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자연과 함께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요거예요. 자, 첫 번째 깨달음이에요. 자연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깨달음이야. 이게 깨달음. 이 깨달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무슨 표현법을 사용을 했냐면요. 하나는 무엇을 위해, 하나는 무엇을 위해, 하나는 무엇을 위해. 형식과 비슷하지 않니?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이걸 드러내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얘들아 이거를 위해서 3알 이상씩 심는 이유를 알겠다. 사실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장 사이에 얘네가 들어가야 맞는 문장 순서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앞에 그제야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하나는 새를 위해, 하나는 벌레를 위해서, 하나는 사람을 위해서 적어도 3알 이상을 심는 걸 알겠다. 이게 맞는 순서잖아요. 순서를 어떻게 했냐면 도치를 시켰네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도치법. 그러면 이러면 반복과 도치법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해줘. 어떤 의미를 강조하냐면 깨달음을. 이해됐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법이랑 깨달음 같이 기억을 해줘. 자, 그럼 다시 가자. 네 번째. 워낙 넉넉하게 뿌린 탓인지 여러분 작년에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엄청 많이씩 뿌렸대요. 넉넉히 뿌렸대요. 넉넉히 뿌려서 그런지 새들이 당근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탓인지 당근 싹은 조금 늦긴 했지만 촘촘하게 돋아났다. 처음에는 그 어렵게 튀어낸 싹이 너무 예뻐서 속아내느니 차라리 작고 못생긴 당근을 먹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워낙 자라는 속도가 빨라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밀려나오는 뿌리가 하나둘이 아니었다. 이러다가는 당근 전체가 제대로 자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작년의 경험을 통해서 올해 경험을 또 했거든요. 올해 무슨 경험을 했냐면 많이 심었대요. 그러면 이 경험을 통해서 또 뭐가 나와야 돼요? 또 깨달음 하나 더 나와야 돼요. 자, 어떤 깨달음이 얘기하는지 한번 봐보자. 그것을 보면서 식물들에게는 적절한 거리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걸 밑줄 그어줘. 자, 5번째 문단에 식물에게는 적절한 거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이게 그러면 여러분 제제 1번에서 나타나는 깨달음 2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의 경험을 통해서 1번 나타났다면 여러분 올해 경험을 통해서 2번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읽어보면서 여러분 어떤 깨달음 느꼈는지 다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 표현법 한번 찾아볼게요. 자, 갑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이 거리가 있듯이 이게 거리가 깨졌을 때 폭력과 환멸이 생겨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좁은 땅에 서로 머리를 디밀어가면서 얽혀있는 그 붉은 뿌리들에게도 어떤 아우성이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저번에 중간고사 때 첫사랑에서 얘들아 설명하는 방식 여기 똑같이 설명을 했어. 자, 얘들아 눈꽃이 사랑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 이 사람이 얘들아 첫사랑을 하는 것처럼 그럼 여러분 여기도 얘들아 지금 사람에게도 이런 거리가 있는 것처럼 친구들에게도 이런 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 첫사랑에서 어떤 시선 정리 방식을 썼어요? 이런 방식을 자연사가 이러니까 인간사도 이럴 거야. 이러면 눈꽃이 이렇게 사랑을 하니까 첫사랑도 이렇게 할 거야. 유추지.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유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유추 방식. 그래서 여러분 처럼에다가 여러분 그 세 번째 줄, 5번째 문단 3번째 줄에 있는 처럼에다가 그게 유추라고 딱 써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5번째 문단 5번째 줄을 보면 일단 이 뿌리들이 아우성을 지른대요. 아우성은 소리를 지르는 건데 얘들아 얘네들이 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사람처럼 표현을 했네? 의인법을 쓰고 있다. 그러면 유추와 의인법을 통해서 이 주제 다시 또 가보자. 자, 내가 그들을 돕는 일은 그 잘 때마다 조금씩 솎아주면서 그 아우성을 중재하는 일이었다. 농사를 배운다는 건 바로 그들의 이 적절한 거리를 익히는 과정이 아닐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내가 경험한 여러분 이 깨달음 내용 정리해볼게. 자, 이 깨달음은 여러분 농사란 거리가 중요하다. 이거를 배운 거네요. 여러분 너무 얘들아 이 식물하고 식물의 간격이 너무 넓으면 비효율적이죠. 농사 지을 때 땅이 놀잖아요. 그쵸? 근데 너무 좁으면 뿌리를 얘들아 서로 엉켜가지고 얘네들이 아래 뿌리가 뽑혀버린단 말이야. 비 오거나 아니면 여러분 너무 빽빽하게 심으면 비가 오거나 흙이 좀 유실돼 버리면 얘들 다 날라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거리가 어느 정도의 거리가 되게 중요하구나. 이걸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딱 하나만 더 갈게. 일단 지금 그 페이지에 여러분 밑에 3번째 줄을 보세요. 그 아우성을 중재하는 일 이거 혹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우성을 중재하는 일 이거의 의미를 정리 한번 해보자. 이거는 여러분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아우성을 중재해. 내가 너 싸우지 마 이러면서 하는 거야 얘들아? 아니지? 뽑아서 얘네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뿌리들이나 속가래요. 잘 자라게 해주는 일. 식물들이 건강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거가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네요. 자, 이거 정리 다 하셨으면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에 가면 여러분 이제 2번째 제재 시작을 해요. 자, 2번째는 여러분 무슨 제재를 가지고 있냐면 김을 매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김이라고 쓰시고 김이라고 쓴 다음에 네모 표시한 다음에 제재 2번 이렇게 표시를 해주자. 제재 2번. 자, 가볼게요.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는 이런 속담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속담의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미운 풀은 얘들 어때? 미우니까 죽이고 싶어. 이거 다 뽑아버리고 싶어. 근데 뽑으려고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 옆에
고운 풀들이 내가 밟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미운 풀을 뽑으려다가 고운 풀을 뽑을 수도 있잖아. 가끔 그런 데 있어. 얘들아, 분명 얘들아 이 잡초를 뽑아야 되는데 선생님도 엄마 아빠한테 도와주려고 하는데 감자 싹 뽑아. 그럼 엄마한테 욕 처먹어. 이걸 왜? 그럼 다시 써 친지 선생님 다시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사람인지라, 여러분 미워하는 애들을, 얘들아 걔네들을 너무 미워하다 보면 고운 애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왜 쓰고 있는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자, 이 속담을 왜 인용했을까? 자, 속담을 인용한 이유는요, 여러분 요것 때문이에요. 풀을 그러면 미운 애들 때문에 고운 풀까지 다 뽑아버리라는 거야? 아니지. 미운 풀이 밉더라도 고운 풀들을 위해서 좀 내버려 두자. 고운 풀하고 미운 풀을 같이 키우자, 이런 의미거든. 공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예시를 든 거예요. 자, 두 번째 얘들아, 이 제재는요 공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이게 공존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필자가 의도적으로 속담을 인용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거를 강조해주려고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할게. 그걸 김을 맬 때마다 나는 이 말이 계속 떠오른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뽑고 있는 잡초는 미운 풀이고, 내가 키우고 있는 채소는 고운 풀일까? 곱고 미운 거의 기준은 또 뭘까? 내가 지금 이렇게 뽑는 게 맞는 걸까? 이런 되게 철학적인 질문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농사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질문의 방식을 지금 이 사람이 계속 쓰고 있는데, 질문의 방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을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내가 농사 짓는 게 맞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진짜 이렇게 해도 될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계속 뭘 하는 거냐면 성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의 방식을 통해서 성찰적 태도를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고요. 이 사람은 농사가 재미가 아니야. 이렇게 진지한 질문을 하고 성찰을 하고 있다는 건 농사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 그래서 이걸 통해서 농사의 진심인 필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필자가 농사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고, 필자가 농사의 진심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 자, 그 다음 다시 할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잡초와 채소를 구분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는 게 이른바 농사다. 왜냐면 여러분 내가 지금 당근을 심을 건데 당근이 옆에서 얘들아 풀이 막 잡초가 이만큼 자라요. 그러면 당근에게 영양분이 다 어떻게 해요? 얘네들한테 가버리니까 그럼 얘네들을 뽑아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는 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선택이고, 그러나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고 하지 않는가. 선택보다는 공존이 땅의 본래적 질서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 밭은 숲보다 생명에 덜 가깝다. 그럼 얘들아 맨 마지막 줄 밑줄 딱 그어줄래? 밭은 숲보다 생명에 덜 가깝다. 자, 여러분 생명적인 것으로 한번 본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밭이 있고 숲이 있대요. 자, 그러면 밭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서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먹고 싶은 걸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뭘 하냐면 선택을 하는 공간이고, 여러분 숲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는 농사를 짓는 곳이 아니니까 어떻게? 얘들 잡초 자라든 예쁜 풀이 자라든 난초가 자라든 얘들아 뭐 산삼이 자라든 얘들아 잡초가 자라든 그냥 다 내버려 두잖아. 그러니까 이 숲은 여러분 공존을 하는 공간인 거네. 그러면 여러분 결과론적으로는 밭은 여러분 생명적인 것으로 봤을 때 얘는 생명적인 걸 다 뽑아버리니까 반생명적인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숲은 생명적인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공간을 비교를 하면서 필자는 무슨 생각을 드는 거냐면, 아, 인간이 농사를 짓는 게 반생명적인 행위구나. 인간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게 참 이게 마음이 좀 갈등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필자는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필자는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 동사를 반생명적인 행위, 이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제시하는 이유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게 채소인지 아니면 이게 잡초인지 이게 지금 다 누가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야? 인간, 그치? 인간이 얘들아 이게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하는 얘들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게, 그게 지금 잘못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이 잡초와 채소의 기준은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져 있으니 인간 또한 반생명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이제 7번째 문장 가볼게요. 자, 그래서 밭을 읽으면서 가장 고민되는 게 바로 풀이다. 자, 사람의 손이 미치기 오래전부터 이 둔덕에는 명화주 동그라미. 자, 저 둔덕에는 개망초 동그라미. 이 고랑에는 돼지풀 동그라미. 저 고랑에는 질경이 동그라미. 자, 여러분 선생님 지금 동그라미 표시한 애들은요 모두 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원래부터 여러분 그 땅에서 자라나던 애들이래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 표시한 애들은 여러분 원래 땅에서 살던 풀. 이거고요. 원래 땅에서 살던 풀이고요. 근데 얘네들은 인간에게는 뭘로 보일까요? 잡초. 그렇지. 이거는 인간들에게 잡초로 보이는 애들이야. 잡초로 보인다. 그러면 이 대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여러분 첫 번째 열거. 맞니? 얘들아 열거. 그래서 여러분 열거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표현법 또 찾아볼게요.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또 쓰고 있냐면 맨 마지막에 점점점점점 혹시 있어요? 여러분 점점점점법은 생략법이야. 자, 그러면 생략법을 썼다라는 건 여러분 이 둔덕이나 이 밭에 원래 얘네들 4개밖에 없다는 걸까? 더 많은 얘들아 풀들이 있었을 거다. 본래 주인들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게 생략법이야. 자, 그 다음 다시. 그들이 바로 이 땅의 주인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땅의 주인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하자. 얘가 얘를 가리키는 말이니까. 그 땅의 주인 동그라미. 자, 그리고 그런데 달갑지 않은 침입자가 삿과 호미를 들고 나타나 그것을 생명을 키운다고 원주민을 쫓아내버리니.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 침입자는 그럼 이 땅에 온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 농부. 그렇지. 나 자신이야. 나 같은 사람이야. 농사를 짓는 사람들. 필자 포함. 필자를 포함한 농부들이 얘들아 막 삽을 들고 막 온다고 하니. 그리고 얘네들이 얘들아 또 원주민을 내쫓는데요. 그럼 이 원주민들이 아까 얘기했던 동그라미 표시한 이 풀들을 얘기하네. 그래서 원주민에 또 동그라미 표시를 해줘. 그러면 여러분 무슨 표현법 썼는지 찾을 수 있겠어요? 침입자, 원주민, 각각 원관념들이 나오잖아. 농부, 풀들. 그러면 이거는 비유인데 무슨 비유야? 뭐뭐처럼 뭐뭐 같은 게 없으니까 은육. 그래서 여러분 얘네들은 은육.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은육법이다. 자, 그래서 사실 원주민 풀에게는 명목이 서지 않는다. 명목이 서지 않는다는 건 미안하다. 내가 얘네들 막 뽑아내고 이러니까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다시 갑시다. 그렇다고 풀을 그냥 두면 뿌려놓은 채소들이 이 자라지 못하게 되니 어느 정도 뽑아주어야 하긴 한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사례에서는 얘들 다 뽑았잖아. 그치? 뽑아야 한다. 근데 이런 안절부절 덕분에 우리 밭에는 채소가 반이고 잡초가 반다. 일단 밑줄 그어줘. 채소가 반이고 잡초가 반이다. 자, 이거 밑줄 그으셨어요? 채소가 반이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얘들아 지금 얘네들을 살리려고 얘들아 지금 채소를 골라냈어. 그러니까 채소를 반이나 남겨놨다는 건 여러분 지금 100% 채소를 만들지 않았다는 건 여러분 원주민인 풀들을 아직 반은 남겨놨다는 뜻이 되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공존의 의미가 되는 거고, 여러분 잡초가 반이래. 잡초를 그래도 얘들아 반을 뽑아냈나 봐.
반을 뽑아냈다는 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을 했다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 얘네들은 그러면 공존과 선택을 얘들아 이 사람이 다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공존도 하면서도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건 궁극적으로 이 사람은 계속 무슨 생각을 해? 아 내가 공존을 해야 되나 선택을 해야 되나? 내가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필자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변명 같지만 다른 맛보다 우리 밭에 풀이 무성한 거는 게으름 때문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게으르다는 게 아니네. 게으른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는 거다. 선택인지 공존인지 나는 계속 성찰하고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네요. 자, 그럼 다시 여러분 게으른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가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얘들아 이런 풀들과 내가 키우는 채소들을 어떻게든 같이 공존해서 키워보려고 하는 나의 노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 풀을 함부로 밟거나 함부로 뽑아서 죽이려고 하지 않는 무슨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생명, 존중,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두 번째 이야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게 깨달음인 거네. 그래서 여러분 이 김을 매는 과정에서 생명 존중 사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는요. 어떤 이야기를 쓸 거냐면요.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에 대해서 쓸 건데요. 불편한 몸으로 채소에 물을 주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쓴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할아버지에다가 네모 표시를 해주시고 이게 제제 3번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게 제제 3번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보자. 자, 밭 아래 옆에는 우물이나 수도가 없다. 조금 걸어가야 그 마을 사람들에게 농수를 제공하는 이 수로가 있는데 호수나 관으로 연결하기는 거리가 좀 제법 됩니다. 또 그러기에는 작은 밭에 너무 수선스러운 일이 될 것 같아서 그 물을 한 통 한 통 길어다가 주었다. 얘들아 밑줄 그어줄래? 네모 표시할까? 한 통 한 통. 얘들아 이거 왜 다 띄어쓰기 하는지 알 수 있어 얘들아? 왜 띄어쓰기 해요? 무슨 명사예요? 수건용어가 쓰니까 단위 명사에서 다 띄어쓰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이게 한 통이라고 썼으면 붙여쓰기 허용한다. 네, 자, 그럼 다시 가. 그러면 여러분 이 한 통 한 통을 왜 네모 표시를 하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이 한 통을 얘들아 이거를 막 10개씩 몇 번씩 왔다 갔다 짊어지고 이걸 뿌려야 되잖아. 근데 말이 얘들아 한 통 한 통이지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걸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려고 한다면 얘들아 이게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행위야.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통 한 통은 통 하나의 물 자체가 이런 필자나 아니면 농사꾼들의 정성이 들어가 있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정성의 행위예요. 정성의 행위가 되고 정성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 푸성기들이 키우는 것은 물이 아니라 농부의 발속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찾아야 돼. 자, 여러분 이 말은 농부의 발소리가 키운다. 이 말은 이러면 비료를 많이 뿌린다고 해서 얘네들이 잘 자라진 않아요. 얘네들이 여러분 막 살충제나 뭐 이런 약을 막 잘 치고 막 영양제 주고 막 이런다고 얘네들 잘 자라지 않아요. 뭘 하냐면 그게 얘들아 이게 딱 있어. 그 선생님들도 지금 귤이랑 그 다음에 낑깡이랑 하는데 그 금귤 같은 거 할 때도 금귤은 이게 태풍 불 때 바람 이거 이렇게 비닐하우스예요. 몇 시간만 얘들 늦게 닫잖아요. 그럼 얘네들 이 맨 처음에 자라기 바로 직전에 다 상처 나서 나중에 크면요 파치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몇 시간 때문에 파치가 돼버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게 적절한 시기에 그걸 닫아주고 열어주고 이렇게 해줘야 돼. 만약에 여름에 얘네들을 얘들아 그냥 열어놓은 상태에서 덜 열어놓거나 아니면 아예 좀 많이 닫아놨잖아? 타. 왜냐면 비닐하우스 안에서 다 타버려 얘네들이. 그 낑깡도 타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그런 기한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얘네들한테 관심을 갖고 날씨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얘네들 밭에 가서 더운지 아닌지 확인도 해야 되고 그걸 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발소리가 많다는 건 그만큼 이 식물들이 요구하는 그 얘들 환경을 잘 빨리 파악하는 사람일수록 얘들아 이게 잘 자라게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쉽게 말하면 영양제가 중요한 게 아닌 거네. 뭐가 중요하냐면 발소리가 키운다는 건 그만큼 많은 관심과 많은 정성을 들이고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많은 관심과 정성을 식물에게 보일 때 잘 성장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네. 그러면 필자는 여러분 이런 식물을 키울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농부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 농부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그 얼만큼의 정성이 더 필요한지를 그걸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우리 밭은 흡족하게 적시려면 수로까지는 10번을 왕종국을 해야 되니 그것도 만만치는 않다. 물통을 들고 걸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집에서 가까운 텃밭을 일구시는 어떤 할아버지인데 물을 주러 가시는 모습을 몇 번 본 적 있다. 그 할아버지는 몸 반쪽이 마비가 되어서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다. 자, 이건 여기까지. 자, 그럼 여러분 10번째 줄에 10번째 문단의 3번째 줄을 보세요. 거기 보면 그 할아버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어요. 자, 거기서부터 이제 쭉 시작해볼게요. 성아 한 팔로 한쪽 팔로 물통을 들고 걸어가시는 모습은 몸부림에 가까우면서도 이상한 평화 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자, 얘들아, 왜 몸부림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할아버지는 몸이 불편하니까. 그다음 한쪽 팔이 잘 얘들아 이게 성하지 않은 상태로 얘들아 물을 깃다 보니까 몸이 얘들아 뒤뚱뒤뚱 거리고 힘들게 걸어가는 거잖아. 몸부림이라고 하는 건 뭘 미용하고 있는 거냐면 할아버지가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걸 드러내줘. 그래서 이건 불편한 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라고 하냐면 그걸 이상한 평화로 느껴요. 그러면 여러분 얘가 왜 평화라고 느낄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선생님이랑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자. 자, 그 다음 쩔뚝쩔뚝 몸이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물이 찰랑거리면서 그의 낡은 바지를 적시고 길 위에 쏟아져서 결국 반통도 채 남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몇 번씩 오가는 걸 나는 때로서 끌듯이 지나가는 발소리로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마른 길 위에 휘청휘청 내고 간 젖은 길을 보고도 알기도 한다. 여기까지 알기도 한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할아버지가 걷는 모습을 묘사하거나 아니면 할아버지가 얘들아 외양을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할아버지의 행동 묘사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할아버지의 행동 묘사. 자, 일단 이거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나중에 찾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11번째 줄 11번째 문단. 그 젖은 길은 이내 말라버리고는 했지만 나는 그 길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길을 보지를 못했다. 그럼 여러분 밑줄 딱 그어주세요. 나는 이 길만큼 아름다운 길을 본 적이 없다. 이 길만큼 아름다움을 본 적이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길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요거죠. 할아버지의 이 정성과 사랑. 얘들아, 할아버지는 몸이 불편해서 반통밖에 안 남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집 옆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여러분 이 할아버지는 내가 10번 왔다 갔다 한다면 반통의 물만 가지고서 왔다 갔다를 해야 되니까 20번 정도는 왔다 갔다를 해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할아버지의 정성, 이 정성을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아버지의 식물에게 보이는 그 정성이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야. 몸은 불편하지만 할아버지가 식물을 키우면서 식물에게 보이는 감정이 너무 아름다워서 표현을 해주고 있다. 자, 그리고 어느 날부터가 나 역시도 그들의 채소처럼 얘들아 채소들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직유법을 사용을 하고 있네요. 얘들아 이 풀들이 빨리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도 그 할아버지의 발소리를 기다리게 되었대요. 자, 그리고 그 밭의 채소처럼 할아버지의 발소리를 기다리게 되고 반통의 물을 잃어버린 그 발소리를. 그럼 여러분 다시 어느 날부터인가 나도 그 밭의 채소들처럼 반통의 물을 잃어버린 그 발소리를 기다리게 되었다. 할아버지의 발소리를. 사실 이게 원래 맞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근데 얘들아 사실은 할아버지의 발소리를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중복되기는 해요. 그래서 앞말에 넣기는 도치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서 선생님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자, 지금 맨 마지막 발통의 물을 잃어버린 그 발소리를는요, 여러분 서술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술어를 생략을 시켜서 더 의미를 어떻게 해버리냐면 강조를 시켜버리고, 여러분 이 필자가 독자에게 여운을 형성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서술어를 생략을 시켜서, 여러분 도치법으로 가도 되는데 도치법은 조금 문맥이 안 맞을 수도 있어서 만약에 서술어를 생략을 시키면서 여러분 이렇게 의미를 강조하고 여운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자, 그 다음 물통을 나르다가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10번 와가야 되는 걸 할아버지는 20번을 못 가야 하지만 내가 이 채소를 키우는 일도 이 할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는 어떤 안간힘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이런 생각을 해요. 할아버지랑 자신과,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를 해요. 할아버지는 20번 이상을 왔다 갔다 하고요, 나는 10번을 왔다 갔다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까 선생님이 한 통 한 통이 정성이라고 했잖아요. 한 통 한 통이 정성이라고 했는데 할아버지는 20번의 얘들아 통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나보다 당연히 더 정성이 많아, 이렇게 숫자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20번 왔다 갔다 하든 내가 10번 왔다 갔다 하든 우리 둘 다 풀이나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공통점은 뭐냐면요, 채소를 키우는 마음은 크고 정성을 다한다. 이거는 이 두 사이의 공통점이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나 나나 모두 다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통에 물을 가지고 표현해주고 있다. 그러면 왜 내가 평화로움을 느끼는지 이해되니?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어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할아버지의 얘들아 이 평화라고 표현을 하는 건 몸부림은 불편한 몸,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 나도 느끼는 이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표현을 해주고 있다. 자, 왜 안간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지 정리 한번 할게요. 몸에 피가 돌지 않는 것처럼 문득문득 마음 한쪽이 굳어가져간대. 얘들아 마음이 굳는다는 건 마음이 더 따뜻하거나 마음이 얘들아 뭐 윤택해지거나 마음이 얘들아 넓어지거나 마음에 막 포용력이 생기는 거는 아니잖아. 그러면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건 내 마음이 황폐화되고 있는 거야. 황폐화되고 있을 때, 그리고 떨뚝거린다는 건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몸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서도 남은 반통의 물을 살아있는 것들에게 쏟아붓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얘들아 뭔가 내가 몸과 마음이 되게 힘들더라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이 마음은 그거를 안간힘이라고 설명하는 거야. 내가 힘들지만 안간힘을 내서라도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자, 이 선생님 맨 마지막 읽은 부분이 몸과 마음이 지치고 아프더라도 다른 누구, 즉 식물, 다른 누구를 위하는 마음을 나는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안간힘을 다해서 이 물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본다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 여러분 막 뉴스 같은 거 보면 리어커의 얘들아 그 종이 폐지를 모으면서 평생을 얘들아 막 기초수급이거나 평생 폐지를 모아서 얘들아 정말 힘들게 얘들아 돈을 모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학교나 아니면 여러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기부 막 몇 억 기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자기가 정말 힘들게 살고 몸도 지치고 가난하지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뭔가 되게 크고 넓잖아. 그러면 그런 게 평화라고 하는 아까 단어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나 이 할아버지나 몸이 불편하든 나는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물들에게 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 성찰을 해본다는 거야. 자, 그럼 다시 가보자.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여러분 농사와 짤막한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네 번째는 농사라고 쓸게요. 자, 이 짤막한 이야기들은 그렇게 밭을 가꾸는 동안 쩔뚝거리던 내 영혼의 발소리 같은 것이었다. 근데 아까 왜 쩔뚝거리는 영혼의 발소리라고 했는지 알겠어? 몸과 마음이 지친 내 영혼과 몸의 소리예요. 그렇지만 감히 농사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감히 농사라고 할 수 없다는 건 자기가 잘난 척하고 있는 거야? 겸손한 표현이야? 겸손한 표현이야. 그렇지, 겸손하게 자연과의 행복한 합일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그 어둠과 불구에 힘입어서 푸른 것들을 만나러 가곤 했다. 그들에게 물을 두르고 돌아오는 이 물통은 언제나 비어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 시작할 때 한 통이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물통이 얘들아 뭘 얘기했었어 얘들아? 사랑, 정성 이거였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정성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이 통을 비우는 것, 통을 비운다는 건 사랑과 정성을 어떻게 하는 거야? 다 쏟아내는 거. 그래서 사랑과 정성을 쏟는 행위를요 통을 비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특징에 얘들아 우리 빈칸 딱 하나 남았어. 얘들아 6쪽의 특징 가보자. 6쪽. 자, 이런 6쪽의 특징 가세요. 자, 1번. 농사를 짓는 자신의 체험을 깨달음 얘들아 계속 제시를 했잖아. 그치? 자, 그리고 두 번째. 밭을 읽으면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짤막한 이야기들을 얘들아 자, 제재 요렇게 제시를 했으니까 이거를 병렬적 구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병렬적 구성으로 나열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것도 그 아까 나눠준 종이에다가 다시 한번 학교 선생님 필기해준 거 정리해오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주에 선생님 무슨 활동할 건데 얘들아 뭐 해서 와? 응급하고 된소리 되게 복습해서 와. 알겠지? 응급된 소리 되게 복습해오세요.